부모도 없고 돈도 없고 근본도 없고 도대체 뭘 믿고 우리 아들한테 접근한 거예요? 월세 사는 애가 감히 우리 아들한테? 강남 한정식당 예비 시어머니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약혼자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국그릇을 확 당겨갔습니다. 가난한 애하고 식사를 같이 할 순 없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사람으로 안 본다는 것을요. 하지만 몰랐습니다. 이 건물이 누구 것인지를요. 그날 이후 그들의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모든 일은 사흘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서민아입니다. 30살 평범한 회사원이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지하철을 탔습니다. 마포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에 살았어요. 월세는 35만 원. 좁았지만 저한테는 충분했습니다. 회사는 중소기업 경리부였어요. 월급은 250만 원 정도. 많지 않았지만 저축도 하고 생활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은 보통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어요. 동료들이 가끔 물었습니다. 미나 씨는 정말 알뜰하시네요. 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사니까 이게 편해요. 퇴근 후에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었죠. 가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와서 창가에 앉아 먹곤 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작은 창이었지만 충분히 예뻤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좋았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웠으니까요. 주말이면 박준혁을 만났습니다. 제 약혼자예요. 사귄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준혁은 제약회사에 다녔어요. 과장이었죠.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비싼 데이트를 하지 않았어요. 동네 식당에서 밥을 먹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할인 쿠폰을 모아서 영화를 보곤 했죠. 준혁이 말했었어요. 돈은 없어도 너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 전 그 말이 좋았습니다.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은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준혁 부모님을 처음 뵙는 날이었죠. 준비를 해야 했어요. 선물을 사러 이마트에 갔습니다. 백화점은 너무 비쌌거든요. 이마트에서 정성껏 골랐어요. 한과 세트를 샀습니다. 5만 원짜리였어요. 포장도 깔끔하게 해달라고 했죠. 옷도 골랐습니다. 수수한 아이보리색 블라우스와 검정 스커트. 단정하면서도 예의 바른 인상을 주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준혁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나야, 토요일 잘 부탁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어딘가 긴장되어 있었죠. 왜요? 걱정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좀 까다로우셔서. 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밝게 웃으면서 대답 잘하면 돼. 엄마가 좀 예민하시긴 한데 나쁜 분은 아니야.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요. 잘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까다롭다는 말이 계속 걸렸습니다. 예민하다는 말도요.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을 거야. 준혁 어머니시잖아. 준혁을 닮았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며 옷을 맞춰봤어요. 블라우스에 스커트를 입고 서봤죠. 괜찮아 보였어요. 수수하지만 정갈했습니다. 가방 안에 선물을 넣었어요. 이마트 포장지가 조금 신경 쓰였지만 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왔어요. 상견례 장소는 강남의 한정식당이었습니다. 준혁 어머니가 운영하신다는 곳이었죠. 이름은 인숙정이었어요.
준혁이 말했었죠.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시는 곳이야.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전 몰랐습니다. 그 식당이 어떤 건물에 있는지를요. 그리고 그 건물이 누구 것인지를요. 아직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토요일 오전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심호흡을 했어요. 잘할 수 있어.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나러 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 될 거라는 것을요. 토요일 오후 강남역에서 준혁을 만났어요. 미나야, 긴장하지 마. 잘 될 거야. 준혁이 제 손을 잡았지만 그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인숙정은 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어요. 고급스러운 한옥 건물이었죠. 입구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직원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주차장에는 외제차들이 줄지어 있었고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여기야. 엄마가 운영하시는 곳이야. 전 고개를 끄덕이며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VIP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은은한 향 냄새가 났어요. 벽에는 고급스러운 도자기들이 놓여 있었죠. 문을 열자 이미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최인숙, 준혁 어머니였습니다. 첫인상부터 압도적이었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 온몸이 명품이었습니다. 머리는 미용실에서 막 나온 것처럼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어요. 귀에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반짝였죠. 손가락마다 반지가 끼워져 있었고요. 옆 의자에는 명품 가방이 떡하니 놓여 있었습니다. 로고가 보이게 말이죠. 어서 와요. 최인숙이 말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왕비가 신하를 맞이하는 것 같았죠. 전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서민아라고 합니다. 최인숙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블라우스를 보고, 스커트를 보고, 가방을 보고, 다시 얼굴을 봤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한심하다는 것 같기도 한 표정이었죠. 앉아요. 명령에 가까운 말투였어요. 전 얼떨결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미나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준혁이 제가 준비한 한과 세트를 내밀었어요. 최인숙이 포장지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이마트? 요즘도 이런 데서 선물 사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는 선물 상자를 테이블 끝으로 확 밀어버렸어요. 쿵!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정성껏 준비한 건데. 정성? 돈이 정성이지. 이런 걸로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고? 최인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갈한 한정식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다른 분들 앞에는 반찬이 가득 놓였는데 제 앞에만 비어 있었어요. 저기, 반찬 좀. 아, 직접 가져와요. 우리 집 며느리 되면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하는데. 최인숙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전 일어나서 반찬을 가져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돌아와 앉는데 최인숙이 준혁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런 애랑 결혼하면 평생 쪽팔려. 다 들렸습니다. 일부러 들으라고 한 것 같았어요. 젓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최인숙이 말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나 씨, 부모님은 뭐 하세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래요? 최인숙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그럼 혼자 크신 거네요? 누가 키웠어요? 외할머니께서 키워주셨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어린 나이에 부모 잃으면
고생 많으셨겠네요. 위로처럼 들렸지만 아니었어요. 비하였습니다. 그럼 어디 사세요? 마포에 삽니다. 마포? 아파트예요? 빌라예요?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전세예요? 숨이 막혔어요. 월세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인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월세요? 어머.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경멸, 무시, 거부. 옆에 앉은 준혁 아버지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지 않으려는 것처럼요. 준혁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미나 괜찮은 애예요. 성실하게 일하고. 닥쳐. 최인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봤어요. 미나 씨, 솔직히 말해서요. 요즘 월세 사는 애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해요? 부모도 없고 재산도 없고 뭐 내세울 게 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근본이 있어야지.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사람이 되는 건데 월세 사는 애가 무슨 교육을 받았겠어요? 손에 든 젓가락이 떨렸습니다. 우리 준혁이는요, 의사 딸, 변호사 딸들이 줄 서 있다고요. 조건 좋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최인숙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근데 하필이면 월세 사는 애를 데려와?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을 봤어요. 제발 뭐라도 말해달라고 눈빛으로 애원했죠. 하지만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날 지켜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4년을 사귀었지만 결국 전 혼자였습니다. 목구멍이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때였어요. 최인숙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가난한 애 만나면 우리 아들 평생 고생이에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헤어지세요. 그 말이 심장에 박혔습니다. 전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은 못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가 계속됐어요. 아니, 식사라고 할 수도 없었죠. 전 그냥 앉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최인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말과 말 사이로 독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집은요, 대대로 명문가예요. 시아버지는 대기업 부장이시고 나는 이 식당 운영하면서 자랑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우리 준혁이 아버지 보세요. 대학도 명문대 나오셨고 지금도 임원 바로 앞이에요. 옆에 앉은 준혁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우리 집은 강남 아파트 살아요. 시세가 20억 넘어요. 차도 수입차고. 최인숙이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근데 미나 씨는요? 월세 오피스텔이라고 했죠? 얼마예요, 월세가?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입이 열렸습니다. 35만 원입니다. 어머, 35만 원? 최인숙이 웃었어요.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우리 집 관리비도 안 돼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도 없고 돈도 없고 근본도 없고 도대체 뭘 믿고 우리 아들한테 접근한 거예요? 접근이라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 준혁 씨를 진심으로. 진심? 최인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난한 애들이 다 그렇게 말하죠. 진심이라고 사랑한다고. 근데 결혼하면 돈 타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정말 준혁 씨를 냈어요. 최인숙이 손을 저었습니다. 파리를 쫓듯이요. 더 들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 결혼 안 돼요. 그 순간이었어요. 최인숙이 제 앞에 놓인 국그릇을
확 당겨갔습니다. 국물이 튀었어요. 제 블라우스에 몇 방울 떨어졌죠. 이것도 아까운데 가난한 애한테 이런 거 먹일 필요 없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딸그랑 소리가 방 안에 울렸죠. 전 최인숙을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준혁을 봤습니다. 제발 뭐라도 말해달라고, 저를 지켜달라고 눈빛으로 애원했어요. 하지만 준혁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제가 그 이름을 불렀어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미안함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행동은 없었어요. 어머니, 그건 좀. 겨우 한마디 했지만 최인숙이 쏘아붙였습니다. 넌 닥쳐. 내가 누굴 위해서 이러는 줄 알아? 준혁은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4년이었어요. 4년을 함께 했는데 결국 이 사람은 저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된다고, 이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꿋꿋이 섰습니다. 어디 가요? 밥도 안 먹고? 최인숙이 비웃듯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겨우 그 말만 했어요. 더 이상은 못 있겠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이마트 포장지의 선물은 테이블 끝에 그대로 놓여 있었죠. 돌아서서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미나야. 준혁이 불렀어요. 하지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잠깐만, 미나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직원들이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였어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인숙정이라는 간판이 보였고 그 위로 건물 외벽이 보였습니다. 몇 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깔끔한 외관이었죠. 왠지 모르게 그 건물이 낯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서 건물을 바라봤을 뿐이었죠. 미나야. 준혁이 뛰어나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제 앞에 섰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좀 심하셨어. 나도 몰랐어. 저렇게까지 하실 줄은. 변명이었어요. 준혁 씨, 전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날 안 지켜줬어요? 미안해. 4년이에요. 4년을 사귀었는데 왜 한마디도 못 해줬어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엄마 설득할게. 또 그 말이었어요.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미나야. 전 먼저 갈게요. 혼자 있고 싶어요. 돌아서서 걸었어요. 준혁이 뒤에서 뭐라고 말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정말 제가 부족한 걸까요? 월세 사는 게 죄인가요? 부모님 일찍 여인 게 잘못인가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이었어요. 사람들이 가득했지만 전 혼자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손등으로 계속 닦았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위에서 내려왔어요.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4년이었어요.
4년을 함께 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혁이었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미나야.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한테 내가 말할게. 시간 좀 주면. 준혁 씨,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줘요. 엄마 설득할 수 있어요? 그게, 준혁이 말을 흐렸어요.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준혁이 말했어요. 미나야, 솔직히 말할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좀 쉬는 게 어떨까? 뭐라고요? 너도 봤잖아. 엄마가 저렇게 반대하시는데 내가 엄마 설득하려고 했는데 안 돼. 귀를 의심했어요. 계속 싸우면서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뭐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헤어지는 게 서로한테 나을 것 같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4년이에요. 4년을 사귀었는데 미안해. 나도 힘들어. 엄마가 매일 전화해서 스트레스고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저를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라 상황이 이러니까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결국 엄마가 더 중요한 거였네요. 미나야, 이해해줘. 이해요? 제가 뭘 이해해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4년 동안 제가 뭐였어요? 시간 때우기였어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사랑한다면서 왜 날 지켜주지 않았어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미안해.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4년이었어요. 4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왜 이럴까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월세 사는 게 죄인가요? 부모님 없는 게 죄인가요? 자책이 밀려왔어요. 내가 부족해서 버려진 걸까? 정말 가난해서 안 어울렸던 걸까?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고3 겨울이었어요. 부모님 장례식 날이었죠. 빈소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친척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애 어떡하나? 부모도 없는데. 그때 이정우 변호사님이 오셨어요. 부모님과 오래 알고 지낸 분이셨죠. 미나야, 힘내. 변호사님이 제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미나야, 내 부모님이 널 위해 이만큼 남겨주셨어.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앞으로 된 재산이야. 건물 12채. 부모님이 평생 모으신 거야. 믿을 수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이요? 그래. 아버지가 부동산 사업을 하셨거든. 조용히 하셨지만 꽤 성공하셨어. 종이를 넘겼어요. 강남, 서초, 마포 주소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세로 따지면 한 800억 정도 돼.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나야, 이 돈 조심해야 해. 사람들이 알면 내게 다가오는 이유가 달라질 거야. 그날 결심했어요. 절대 이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진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자. 가난하든 부자든 나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주는 사람. 그래서 숨겼어요. 준혁에게도 친구들에게도 회사 동료들에게도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월세 오피스텔에 살고 편의점 도시락 먹고 지하철 타고 진심을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들은 나를 월세 사는 가난뱅이로만 봤어. 중얼거렸어요. 4년 동안 진심이었는데 버려졌어.
눈물이 멈췄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고 있었어요.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불을 켰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건물 등기부등본 12장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꺼냈어요. 강남구동 빌딩 마이너스 소유자 서민아. 그 주소를 봤습니다. 인숙정이 입점한 건물이었어요.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월세 사는 가난뱅이라. 서류를 테이블에 펼쳐놨어요. 엄마 스트레스 때문에 헤어지자고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어.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핸드폰을 들었어요. 번호를 눌렀습니다. 정우 변호사님, 저예요. 미나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강남 빌딩, 임대차 계약 만료 건으로 검토 부탁드려요. 그 건물 임차인이 누군데? 제 예비 시어머니요. 아니, 이제는 아니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미나야, 무슨 일 있었어? 다 끝났어요. 이제 제대로 정리할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진짜 내가 누군지 보여줄 시간입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준혁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10통도 넘게요. 문자도 쏟아졌어요. 미나야, 미안해. 엄마가 원래 저러셔. 조금만 시간을 줘. 내가 설득할게. 받지 않았어요.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미나야, 드디어 받았네. 제발 한 번만 더 만나자. 엄마한테 사과받을게. 준혁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좋아요. 만나죠.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미나야. 내가 같은 장소에서 봐요. 인숙정에서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사흘 전과는 다른 제가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가방에 서류를 넣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죠. 옷을 챙겨 입고 나왔어요. 인숙정에 도착했습니다. 똑같은 VIP룸이었어요. 사흘 전 그 자리였죠. 최인숙과 준혁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최인숙은 여전히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큰 다이아 반지도 그대로였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최인숙이 비웃듯 말했어요. 어머, 또 왔네? 생각 바뀐 거야? 전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 현명한 선택이야. 우리 준혁이랑 헤어지기로 한 거지? 아니요. 최인숙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뭐? 제가 생각을 바꾼 건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숨기다니 무슨 소리야?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펼쳐놨습니다. 이게 뭔데? 최인숙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눈으로 글자를 훑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이 건물 등기부등본이에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죠? 최인숙이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소유자 서민아. 그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말도 안 돼. 거짓말이지? 거짓말이 아닙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이 인숙정, 제 건물에 새 들어 계신 거예요.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나야, 이게 무슨 소리야? 들은 그대로예요. 이 건물 주인이 저예요. 하지만 넌 월세 산다고 했죠. 맞아요. 월세 살아요. 최인숙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이 건물은 뭐야? 설명이 안 되잖아.
월세 사는 것과 건물을 소유한 건 별개예요. 서류를 더 꺼냈어요. 3층 카페도 제 건물이에요. 1층 편의점도 제 건물이고요. 최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님이 월세 사는 가난뱅이라고 하신 그 사람이 어머님 건물주예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최인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미나야, 왜 말 안 했어? 말했으면 달라졌을까요? 준혁을 똑바로 봤습니다. 돈 있다고 했으면 날 더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돈을 사랑했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 아니에요. 저는 알고 싶었어요. 진짜 저를 좋아하는지를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을 때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돈 조심하라고, 사람들이 달라질 거라고. 최인숙이 입을 열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되는데? 건물 하나 가지고. 웃음이 나왔어요. 하나가 아니에요. 뭐? 강남, 서초, 마포. 총 12채예요. 준혁이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12채. 시가총액으로 약 800억 정도 됩니다. 최인숙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머님. 천천히 일어섰어요. 제가 월세 사는 건 맞아요. 하지만 가난한 건 아니에요. 최인숙을 내려다봤습니다. 근본 없다고 하셨죠? 가정교육 못 받았다고 하셨죠? 제 부모님은 이만큼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절대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죠. 최인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때 VIP룸 문이 열렸습니다. 정우 변호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실례합니다. 서민아 고객님 변호사 이정우입니다. 최인숙이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변호사요? 최인숙 사장님, 계약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계약?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냈어요. 이 건물 임대차 계약이 다음 달 만료됩니다. 아직 한 달 남았는데요. 건물주이신 서민아 고객님께서 재계약 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최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달 안에 이 건물에서 나가주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최인숙이 저를 봤어요. 눈에 패닉이 가득했습니다. 미나 씨, 아니 미나야. 호칭이 바뀌었어요. 제발, 이건 너무해. 너무한 건 누구예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월세 사는 가난뱅이라고 한 건 누구죠? 근본 없다고 한 건 누구고요? 최인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준혁이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미나야, 이건 아니잖아.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뿌리쳤어요. 4년 동안 속였잖아. 속인 게 아니에요. 시험한 거예요.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어요. 둘 다요. 가방을 들었어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준혁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끝이었습니다. 진짜 끝이었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었어요. 이틀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최인숙이었어요. 미나 씨, 아니 미나야.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사흘 전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할 말 없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될까?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인숙정에서 봐요. 다시 그곳이었습니다. 같은 VIP룸에 들어갔어요. 최인숙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화장도 제대로 안 한 얼굴이었죠. 눈밑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명품 옷은 여전했지만 뭔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미나야,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차갑게 물었어요. 그게 재계약건 말인데. 안 돼요. 잘라 말했습니다. 최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발, 우리 식당 여기서 5년째 하고 있어. 단골도 많고 직원들도 있고.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미나야, 제발. 그러시려면 임대료부터 내세요. 변호사님이 보내주신 자료가 있었어요.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뭐야, 이게. 임대료 3개월치 연체 내역이에요. 최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작년부터 밀리기 시작하셨더군요. 총액 4,500만 원입니다. 그건 장사가 안 되세요? 아니면 다른 데 쓰시느라 바쁘세요? 최인숙은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정우 변호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실례합니다. 서류를 더 꺼냈어요. 최인숙 사장님 강남 아파트 대출건도 확인했습니다. 그건 왜? 시세 20억짜리 아파트에 대출이 12억이시더군요. 최인숙이 떨기 시작했어요. 실제 자산은 8억 정도네요. 그것도 금리 인상으로 연장이 어려우시다던데요. 준혁 아버지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최인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미안해. 당신한테 말 못했어. 대출이 12억이라고? 체면 때문에. 주변에서 우리 부자인 줄 알잖아. 전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그 반지요. 최인숙이 손을 움켜쥐었어요. 5캐럿 다이아몬드 3천만 원이라고 하셨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여줬어요. 감정 사이트 캡처였습니다. 그거 큐빅이에요. 가격은 150만 원. 최인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명품 가방도 마찬가지고요. 진품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어? 제가 부동산 일하면서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겉으로만 부자인 척하는 사람들. 실제로는 빚더미에 앉아서 명품으로 자존심 지키는 사람들. 최인숙은 무너져 내렸어요. 저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요? 코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월세 사는 가난뱅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본 없다고 하셨잖아요. 가정교육 못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국그릇을 빼앗으셨잖아요. 가난한 애한테 이런 거 먹일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요. 최인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일어섰어요. 진짜 가난한 건 어머니였네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최인숙이 울기 시작했어요. 허세 부리느라 빚까지 내고 남무시하느라 정신없고 그게 어머니 인생이에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안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연체료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제발 살려줘. 최인숙이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일어나세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재계약 안 할 거예요. 미나야. 그리고 연체료도 다 받을 거예요. 법대로 하는 거니까 억울하면 고소하세요. 돌아서서 문으로 걸어갔어요. 미나야, 제발. 뒤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너무 가혹한 걸까요? 아니에요. 제가 당한 걸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대가였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진짜로 끝이었어요. 돌아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혁이었습니다.
미나야, 제발 다시 생각해줘. 엄마가 지금 너무. 준혁 씨, 말을 끊었어요. 우린 끝이에요. 진짜 끝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모욕당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밥 먹는 게 사랑이에요? 지켜주지 못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편한 거죠. 미나야,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행복하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나를 위한 인생을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준혁한테서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차단했는데도 다른 번호로 문자를 보냈어요. 미나야,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내가 잘못했어. 엄마한테 화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읽고 지웠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회사 앞에 나타났어요. 퇴근하고 나오는데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미나야. 지쳐 보였어요. 며칠 못 잔 얼굴이었죠. 왜 여기까지 왔어요?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문자도 답장이 없고 할 말 없다고 했잖아요. 돌아서려는데 준혁이 제 팔을 잡았어요. 제발 5분만 시간 줘. 한숨이 나왔어요. 좋아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나야, 나 진짜 반성했어. 엄마한테도 화냈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다 말했어. 그래서요? 차갑게 물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준혁 씨, 지금 무슨 말하는 건지 알아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널 지켜주지 못했어. 그때 엄마한테 제대로 말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요? 늦은 거 알아. 근데 미나야, 나 진짜 너 좋아했어. 4년이 거짓말이 아니었어. 고개를 저었어요. 좋아한다는 것만으론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 내가 뭘 더 하면 돼? 준혁 씨, 똑바로 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모욕당할 때 옆에서 밥 먹고 있었잖아요. 국그릇 빼앗길 때 고개 숙이고 있었잖아요.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때 내가 겁이 났어. 엄마한테 대들면 어떻게 될지. 그래요. 겁이 났던 거죠. 미안해. 근데 저는 더 무서웠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혼자였거든요. 아무도 날 지켜주지 않았어요. 미나야. 4년 동안 항상 그랬어요. 엄마 눈치만 보고 나한테는 참으라고만 했죠.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정타는 뭔지 알아요? 헤어지자고 한 건 누구예요?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그때 나도 혼란스러워서 4년을 버렸어요? 버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스트레스 받는다고, 회사에서 집중 안 된다고,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준혁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준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내가 건물주라는 거 알았으면 달랐을까? 뭐라고요? 솔직히 말해봐. 처음부터 말했으면 엄마 태도도 달랐을 거고 나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준혁 씨는 정말 모르는구나. 한숨이 나왔어요. 전 돈 때문에 숨긴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진심을 보고 싶었어요. 준혁을 똑바로 봤습니다. 가난한 나, 부모 없는 나, 월세 사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나도 그랬잖아.
아니에요. 고개를 저었어요. 준혁 씨는 편한 나를 좋아했어요. 엄마한테 대들지 않는 나, 참아주는 나, 순종하는 나를요. 진짜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일어섰습니다. 그만 갈게요. 미나야, 제발. 준혁이 손을 뻗었지만 피했어요. 준혁 씨, 행복하세요. 미나야.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4년이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혁의 모든 연락처를 삭제했어요. 사진도 지웠습니다. 카톡 대화도 전부 지웠죠. 4년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별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저를 위한 삶을요.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진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거예요. 지켜줄 수 있는 사람, 함께 맞서줄 수 있는 사람을요.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전 혼자서도 괜찮아요. 아니, 혼자가 더 좋아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달빛이 길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어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전 더 이상 숨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랑하지도 않았죠. 회사는 그만뒀습니다. 대신 부동산 관리 회사를 직접 차렸어요. 제 건물들을 관리하면서 착한 임대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에게는 저렴하게 임대해줬어요. 소상공인들도 지원했죠.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준혁 소식은 가끔 들렸어요. 최인숙은 식당을 폐업했다고 하더군요. 강남 아파트도 팔고 지방으로 이사 갔다고요. 준혁은 다른 여자와 맞선을 본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뭐 상관없었어요. 이제는 아무 감정도 없었으니까요. 오늘은 봄날이었어요.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죠.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가 김도윤입니다. 3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제 건물 리모델링 담당자였습니다. 아, 네. 앉으세요. 도면을 펼치며 설명을 들었어요. 설명이 끝나고 도윤이 물었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근처에 좋은 카페 알아서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카페로 갔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윤은 자연스러웠어요. 편했죠. 근데요, 이 건물주가 좀 특이하시대요. 도윤이 웃으며 말했어요. 특이하다니요? 젊은 여자분인데 엄청 착하시대요. 임대료도 주변보다 싸게 받으시고 소상공인들 많이 도와주신다고.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요? 저도 그분 알아요.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네. 잘 알죠. 장난스럽게 대답했어요. 도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한번 인사드리고 싶은데. 나중에요. 기회 되면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려 춤을 추고 있었죠. 아름다웠어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풍경이었습니다. 그때는 눈물만 흘렸으니까요. 무슨 생각하세요? 도윤이 물었어요. 아, 그냥
1년 전 생각을 했어요. 1년 전에 무슨 일 있었어요? 힘든 일이 있었죠. 근데 지나고 보니 그게 전환점이었어요. 전환점이요? 네. 그 일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축복일 때도 있죠. 맞아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최인숙이 저를 모욕하지 않았다면, 준혁이 저를 버리지 않았다면, 전 아직도 숨기고 살았을 거예요. 진짜 저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그나저나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을까요? 리모델링 건으로요. 도윤이 물었어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좋아요. 그때 뵐게요. 카페를 나왔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제 어깨에 떨어졌어요. 손바닥에 올려놨습니다. 분홍빛이 예뻤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모님 사진을 봤어요. 아빠,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중얼거렸어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눈물이 살짝 맺혔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남겨주신 것들 잘 쓰고 있어요. 아빠, 엄마처럼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대답처럼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걸어가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묘해요. 1년 전 바닥이었습니다. 모욕당하고 버림받고 혼자 울었죠. 근데 지금은요? 행복해요. 진짜로요. 나를 위해 살고 있어요.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요. 언젠가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진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거예요. 지켜줄 수 있는 사람, 함께 맞서줄 수 있는 사람을요. 하지만 지금은 혼자도 괜찮아요. 아니, 혼자가 더 좋아요.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진짜 제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어요. 상견례에서 월세 사는 가난뱅이라고 무시받았던 저는 사실 그들이 앉아있던 건물의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저 자신을 찾은 거였죠.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나를 위해 사는 법을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겉모습으로 판단받거나 무시당한 경험 말이에요. 그럴 때 기억하세요.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외모로 결정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함께 맞서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해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